안녕하세요. 멘토 시리즈 일러스트레이터 2021 개정판 강의를 맡은 최예슬 강사입니다. 본 강의는 교재 내용을 토대로 핵심을 쏙쏙 담은 일러스트 기초 강의입니다. 일러스트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이해와 아이콘 제작, 문자 디자인 등의 작업에서 사용되는 주요 기능을 익히며 실습을 통해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멘토 시리즈 2021 개정판을 토대로 하는 총 28강으로 구성된 강의입니다. 강의 순서는 교재와 조금 상이하며 원활한 설명을 위해 사용되는 자료도 추가해 두었습니다. 때문에 온라인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교재를 통해 복습하시는 순서를 추천드립니다. 디자인에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 짜여진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키보드의 위치만 알고 있다면 누구나 재밌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리는 예슬쌤의 일러스트 기초. 28강 완료 후에는 초보자가 아닐 겁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멘토 시리즈 일러스트레이터 2021 개정판 강의를 맡은 최예슬 강사입니다. 1강에서는 전반적인 일러스트레이터의 인터페이스를 알아볼 거예요. 우선 프로그램을 열기 전에 간단한 OT 진행을 하겠습니다. OT는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가 이용할 일러스트레이터의 버전은 2021 버전입니다. 현재는 2022년도까지 나온 상태이고 매년 갈수록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몇 가지의 기능이 추가되거나 혹은 단축키가 변동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버전에 크게 관계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정의는 어도비 회사에서 개발한 그래픽 편집 소프트웨어로 화상 이미지의 고정밀도 분리 출력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출판사, 신문사 등 전문적인 기관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타이포그래피의 실현. 일러스트레이터는 문자에 관련된 기능이 많습니다. 두 번째, 문자 디자인. 같은 이치죠? 한 문자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개로 복사해서 같은 설정을 하거나 자간 행감 등을 바꾸는 타이포그래피의 실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체 효과. 간단하게나마 이미지와 문자를 입체 효과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마지막 페인트인데요. 한 개만 예쁘게 잘 만들어두면 빠르고 정확하게 다른 색상으로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크게 분야를 나누어 5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편집 디자인. 출력할 수 있는 모든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뽑아내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잡지, 팜플렛, 교재 등을 예시로 들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제품 디자인입니다. 패키징이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물건의 외곽 디자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라고 했을 때에도 화장품의 공병, 담을 수 있는 꽉, 쇼핑백, 라벨 스티커 등등도 다 제품 디자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캐릭터 디자인이라고 하면 흔히 알고 계시는 카카오 프렌즈, 라인 프렌즈 등을 예시로 들 수가 있어요. 심볼 디자인이라고 하면 상징성을 띠는 모든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 애플과 같은 로고 같은 거,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아이콘도 상징성을 띠고 있죠? 우리 화장실 갈 때 표지판 보고 가죠. 그것도 심볼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IP 디자인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코퍼레이트 아이덴티티 프로그램의 약자로 회사의 상징성을 띠는 모든 디자인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벡터 이미지와 비트맵 이미지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구현하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벡터 이미지, 점과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패스에다가 선과 면을 입혀주는 방식입니다. 말로 보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를 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떠한 도구를 활용해서 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클릭, 옆에도 클릭,
이렇게 점과 점을 찍었을 때 만들어지는 이 친구를 패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옆쪽에 몇 개 더 찍어 볼게요. 클릭, 클릭. 현재는 점을 3개 찍었기 때문에 삼각형으로 만들어준 거죠. 이 삼각형에다가 내가 원하는 면색상, 내가 원하는 선색상을 입혀줄 수가 있어요. 조금 두껍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거를 패스라고 부릅니다. 그럼 제가 파란색 패스에다가 빨간색 면색과 노란색 선색을 입혀준 거죠. 이렇게 패스에 선색과 면색을 입혀주는 방법을 벡터 이미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벡터 이미지의 장점, 패스는 X축과 Y축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를 시켜도 품질 변화가 없습니다. 확대 축소를 이용해도 같은 고품질을 유지하고 있죠? 깨지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사진을 보정하는 작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패스를 이용해 직접 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벡터 이미지 기반입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장점은 크기를 바꿔도 해상도의 변화가 없다. 단점은 사진을 보정하는 작업에는 한계가 있다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화면에서 같은 품질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줄 때는 안 깨지게끔 벡터의 이미지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핸드폰 사이즈만 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미니 사이즈, 일반 사이즈, 맥스 사이즈도 있습니다. 그 어떤 공간에 들어가든 다 같은 품질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벡터 이미지로 제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맵 이미지입니다. 정의, 색상 정보를 가진 픽셀이 모여서 이미지를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친구도 말로 하면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위해 잠깐 화면을 이동해 볼게요. 자, 사진을 한 장 불러왔습니다. 멀리서 보실 때는 그냥 사진이죠? 자, 그런데 많이 확대를 시켜서 보면 사각형의 점들이 보입니다. 이 한 점 한 점을 픽셀이라고 불러요. 그럼 멀리서 봤을 때에는 그냥 베이지 색상이구나 했었지만 많이 보셨을 때 보시는 것처럼 각기 다른 색상 정보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각기 다른 색상 정보를 가진 픽셀이 모여서 이루는 이미지를 비트맵 이미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진 이미지는 비트맵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비트맵 이미지의 장점은 보셨던 것처럼 색상이 많기 때문에 색상을 보정하는 작업에 적합합니다. 다만 이미지는 사진이 찍힐 때부터 그 크기가 정해져요. 그런데 제가 임의대로 이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계단 형식처럼 보여지죠? 해상도가 떨어진다, 이미지가 깨졌다 라고 부릅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비트맵 이미지의 장점은 정교하고 섬세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다입니다. 다만 단점은 찍힐 때부터 그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작업자가 임의대로 확대했을 경우 품질이 깨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포토샵 프로그램이 비트맵 이미지 기반입니다. 그럼 조금 알기 쉽게 설명드리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깨지지 않는 무언가를 만드는 작업에서 많이 씁니다. 포토샵에서는 찍혀있는 이미지를 불러와서 보정하는 작업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컬러 모드 역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CMYK는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블랙, 잉크 컬러라고 부릅니다. 색상이 섞일수록 명도가 낮아진다, 물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섞을수록 탁해지죠? 인쇄 시에 사용되는 컬러가 CMYK입니다. 집에 있는 프린트 기기의 뚜껑을 열어보시면 4가지의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뽑아줄 때 이 4가지 컬러를 조합해서 출력합니다. 그럼 일러스트레이터는 출력할 때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잉크 컬러인 CMYK 대표입니다. 두 번째 RGB는 레드, 그린, 블루, 빛의 삼원색이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색상이 섞일수록 명도가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죠? 환해지면서 눈으로 컬러를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으로 보여지는 모든 색상은 RGB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같은 경우는 웹용에서 모니터 기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빛의 컬러인 RGB가 대표 컬러입니다. 그럼 프린트를 출력하고자 할 때에는 모니터로 보셨던 색상과 출력했을 때의 색상을 최대한 비슷하게 보시려면 CMYK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OT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편안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수업 전에 배워봤어요. 이번엔 프로그램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열어준 건 그냥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작업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문서 만들기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윗줄에 파일 클릭, New라고 떠 있죠? 단축키는 앞글자를 따서 Ctrl N입니다. 파일에서 New를 누르거나 단축키 Ctrl N 누르거나 아니면 왼쪽에 봤을 때 아예 Create New가 있습니다. 3개 중에 원하는 방법을 눌러볼게요. 그럼 위쪽에 설정 값들이 쭉 떠 있죠? 가장 많이 쓰는 규격들을 모아놓은 칸입니다. 그래서 모바일을 누르면 아이폰의 규격, 웹을 누르면 웹용 규격, 프린트를 클릭하면 출력 용지가 뜹니다. 예를 들어 프린트 A4 클릭, 오른쪽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정을 해볼게요. 언타이틀에다가 일러스트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현재 종이에 규격이 적혀져 있죠? 밀리미터 단위값으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단위 클릭, 클릭했을 때 많은 단위값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문서를 만들고자 할 때는 단위 설정을 꼭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치 입력입니다. A4 용지는 210에 297mm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방향이 있죠? 세로 방향 그대로 써보고 그 옆에 있는 아트보드는 문서의 개수입니다. 1개 그대로 해보고 아래쪽 브리드라고 적혀 있죠? 탑, 버튼, 레프트, 라이트까지 적혀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A4 용지에다가 녹색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얘를 그냥 출력하게 되면 용지가 살짝이라도 밀리면 녹색이 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연 혹은 여백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3mm 값으로 가장 많이 설정을 하고 2, 3mm 값까지 녹색을 가득 채워주는 거죠. 그럼 용지가 조금 밀리더라도 밀림을 방지하면서 색상을 전부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출력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0 상태로 볼게요. 그 밑에는 컬러 모드, CMYK 그대로 보고 아래쪽 해상도도 있습니다. 하이 클릭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스크린은 출력하지 않고 웹용에서 볼 때, 미디움은 출력할 때, 하이는 정말 고품질을 원할 때 씁니다. 우리는 스크린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크리에이트 클릭, 문서를 만들어 주셨으면 가장 먼저 체크하실 게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화면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클릭. 자, 이 친구를 열었을 때 많은 환경들이 떠 있죠? 이 중에 일러스트의 기본 환경은 에센셜 클래식입니다. 체크를 꼭 해주세요. 혹시 이 환경이 다른 걸로 되어 있으면 그거에 적합한 환경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툴과 기능이 더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용으로 바뀌는 거, 타이포그래피를 실현하기 위해 적합한 환경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에센셜 클래식, 필수 기본이 맞는지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저는 리셋 한번 누르고 쓸게요. 초기화. 전반적인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릴게요. 가장 윗줄에 보시면 파일부터 헬프까지가 있죠? 메뉴가 모여있다 라고 해서 메뉴바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니까 여러 가지의 도구가 있어요. 도구를 툴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툴바라고 합니다. 도구는 어떤 식으로 사용되냐면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누르고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게 목적인 경우 브러쉬 툴을 누른 다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메뉴바 밑에 보니까 바가 한 줄 더 있죠? 이 친구를 옵션 바라고 부릅니다. 일러스트에서의 옵션 바는 내가 클릭하는 개체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그럼 예를 들어 문자를 클릭했을 때의 옵션 바와 도형을 클릭했을 때의 옵션 바가 차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의 창들이 떠 있죠? 이것들을 패널의 종류다라고 부릅니다. 그럼 패널은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정의는 툴과는 별도로 상세한 옵션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러쉬 툴을 클릭했다라고 했을 때에도 브러쉬의 종류가 한 개가 아니에요. 원형 브러쉬, 사각형 브러쉬 등등 많을 거라 그 옵션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 게 브러쉬 패널입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패널은 작업자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현재 오른쪽에 다 나와 있는 이유는 작업 환경 자체가 에센셜 클래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 우선은 다 지웠다가 필요한 것들만 열어보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지워볼게요. 보시면 아이콘도 있고 문자도 있죠. 두 가지는 같은 속성이지만 아이콘은 간소화해둔 것 뿐입니다. 바깥으로 한번 빼볼게요. 클릭, 드래그, 화면 쪽으로 빼보시면 창이 따로 나와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를 누르면 열립니다. 삭제하실 때에는 우측 상단에 X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 이번엔 문자 역시 클릭, 드래그. 화면 쪽으로 빼볼게요. 역시나 X. 이 방법을 이용해서 오른쪽 것들을 전부 다 없애보겠습니다. 전부 다 클릭, 드래그. X 버튼을 이용해서 없애주세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 패널은 작업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오른쪽에 다 열어놓고 클릭하고 싶을 때 누르고 싶다. 그러면 열어놓으셔도 괜찮고 나는 깔끔한 화면으로 보고 싶다. 다 정리한 다음에 필요한 것만 열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이 하나 있을 때 왼쪽에 두어도 되고 오른쪽에 두어도 되고 다시 글자를 클릭 드래그로 가져갔을 때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뜨면 놓아주면 안쪽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현재는 첫날이기 때문에 전부 다 지워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다 없애준 패널을 찾아보겠습니다. 메뉴바 가장 윗줄에 윈도우 클릭 창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떠있는 전부 다 패널의 종류라고 부릅니다. 그럼 옆에 패널이 생략된 거예요. 컬러 패널, 브러쉬 패널 이렇게 부릅니다. 있는 것들 중에서 레이어 패널 꺼내볼게요. 그럼 앞으로 제가 패널 꺼낼게요 라고 하면 윈도우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힘들게 닫은 다음 한 개만 열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그냥 닫아버리면 환경이 에센셜 클래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른쪽에 다시 다 생겨요. 그럼 너무 힘드니까 지금 내가 열어준 이 창 한 개만 작업 환경으로 저장을 시켜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측 상단 화면 아이콘 클릭. 끝에서 두 번째에 보시면 뉴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새로운 작업 환경 만들기. 본인 성함 작성해 볼게요. 확인하실 때는 아이콘 클릭. 내 이름으로 바뀌어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이제 이 환경에서는
패널 한 개만 뜨는 환경입니다. 그럼 나중에 수업을 들으시다가 내가 자주 사용하는 패널들을 열고 저장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툴바가 지금 한 줄이죠? 두 줄로 바꿔보겠습니다. 가장 윗줄에 보시면 화살표가 2개 있어요. 클릭. 이 상태에서 열려있는 용지, 요 용지 A4를 아트보드 대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흰색 용지를 제외한 나머지 회색 화면들, 이 친구들을 캔버스라고 부릅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포토샵과 다르게 캔버스 활용이 가능합니다. 무언가를 다 만들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캔버스에서 만들고 아트보드에서 배치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 저와 색상이 다르신 분들은 같은 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메뉴바, 에디트, 편집 클릭, 가장 밑에 프리퍼런시스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저 인터페이스 클릭할게요. 그럼 브라이트니스라고 적혀 있죠? 밝게 보시거나 어둡게 보시거나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크기를 좀 크게 키워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UI 값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프로그램을 껐다 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강의를 마친 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왼쪽에 있는 다양한 설정값 중에서 파일 핸들링 눌러볼게요. 클릭하시면 오른쪽 옵션이 바뀌죠? 첫 번째, 자동 저장을 해주는 몇 분 단위입니다. 클릭하시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중간에 날아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최근 사용한 문서의 개수가 있죠? 0으로 두시면 앞에 했던 것들이 뜨지 않습니다. 확인되셨으면 OK를 누를게요. 그럼 이번엔 열려있는 용지, 아트보드의 개수를 늘리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크게 2개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일에서 New, 새로 만들기를 눌러볼게요. 단축키는 Ctrl N입니다. 여기서 물론 아트보드의 개수를 그냥 늘릴 수도 있겠지만 스크롤바를 밑으로 조금 내리고 아래쪽 More 세팅을 클릭합니다. 제가 옵션 더보기를 눌러준 이유는 우선 넘버 오브 아트보드 개수를 2개 이상으로 바꿔볼게요. 그랬더니 방향 설정도 뜨고 아래쪽에 간격이 생겼죠. 이 간격 때문에 More 세팅으로 들어왔습니다. 2개 이상 아트보드 사이의 간격입니다. 기본값 그대로 써보고 밑에 보시면 2번째 아트보드에 대한 규격이 있죠? 밑에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로 크리에이트 클릭. 그럼 두 문서 사이 간격이 아트보드 사이 간격이 7mm 값인 거죠? 자,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게 하나 있죠. 분명히 아까 일러스트 문서였는데 언타이틀 문서로 바뀌었습니다. 이것들을 탭이라고 불러요. 즉,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여러 가지의 탭을 동시에 열 수 있다. 여러 가지의 파일을 동시에 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클릭해 보시면 내가 선택하는 그 문서로 이동합니다. 우리 일러스트 문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파일에서 New를 클릭해서 열어주면 무조건 문서가 새로 열리죠? 이번엔 만들어져 있는 이 아트보드 문서에다가 옆쪽에다가 대지를 추가해 볼게요. 왼쪽 툴바에 보시면 종이 모양의 툴이 있습니다. 커서를 가져갔더니 아트보드 툴이라고 뜨죠? 클릭하시고 옆에 빈 공간에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드래그. 2개도 가능합니다. 다시 드래그. 이런 식으로 문서를 유지하면서 아트보드를 추가할 때에는 툴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옵션 바를 확인해 보면
일러스트는 클릭하고 있는 개체에 의해서 옵션이 바뀐다고 했었죠? 현재 아트보드를 클릭하고 있기 때문에 옵션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드래그했기 때문에 커스텀이라고 떠있죠? 클릭해보시면 밑에 다른 규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선택과 이름 설정도 있죠. 한 개 더 체크를 해보면 이 옵션 바의 설정을 조금 더 상세히 볼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패널 꺼내볼게요. 메뉴바 윈도우 클릭, 아트보드 클릭, 알파벳 순서입니다. 그럼 저는 지금 3개 만들어줬기 때문에 1, 2, 3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클릭하면 해당 아트보드가 클릭되죠? 그 밑에 보시면 순서를 내리거나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는 PDF 파일로 변환이 가능해요. 그럼 변환시켜줄 때 아트보드의 순서에 따라 저장이 되기 때문에 바꿔가면서 쓸 수가 있겠죠. PDF 사용에 용이한 기능입니다. 확인되셨으면 아트보드는 닫아볼게요. 그리고 선택 툴을 눌러줄 건데 왼쪽 가장 위에 있는 검정색 화살표를 선택 툴, 셀렉션 툴이라고 부릅니다. 마우스의 커서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툴입니다. 내가 다른 툴을 쓰고 있을 때 선택 툴을 누르면 그 툴이 종료돼요. 클릭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문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메뉴바 파일 클릭, 오픈은 단축키가 앞 글자를 따서 컨트롤 영문 5입니다. 오픈 클릭. 다운받으신 사용 자료를 열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해주시면 이렇게 문서 자체가 오픈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번엔 탭을 새로 열어주는 오픈 말고 만들어져 있는 문서에다가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볼게요. 다시 한번 일러스트로 가셔서 메뉴바 파일 클릭, 조금 밑에 보시면 플레이스, 가져오기, 불러오기가 있습니다. 클릭. 똑같이 확대 축소 문서를 클릭하고 플레이스를 누르시면 마우스 커서에 이미지가 생겨요. 자, 방법이 2개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클릭하시게 되면 원본 사이즈 자체가 붙여넣기 됩니다. 드래그 하시면 원하시는 크기만큼 부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린 드래그 해볼까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문서에 가지고 와줄 때는 플레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미지에 X 표시가 떠 있다는 건 유실될 위험이 있다라는 뜻이라 완벽하게 부착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옵션 바에 보시면 엠베드가 있죠? 부착시키기 클릭. 조금 기다리면 X 표시가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이미지 혹은 화면을 확대, 축소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왼쪽 툴바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죠? 커서를 가져갔더니 줌 툴이라고 뜹니다. 줌 툴을 누르고 내가 확대하고자 하는 쪽으로 클릭, 천천히 클릭을 해보시면 확대가 가능하죠. 반대 기능인 축소를 쓰고 싶으면 Alt를 누르면서 클릭, 축소. 2번째 방법은 키보드에서 컨트롤 플러스 버튼, 마이너스 버튼 누르시면 확대 축소입니다.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3번째 방법은 Alt를 꾹 누르면서 마우스의 휠을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는데요. 누르는 것이 아니라 휠 자체를 앞으로 당기면 확대, 뒤로 당기면 축소입니다. 자, 3가지의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왜냐면 줌 툴을 클릭을 해버리면 내가 다른 어떠한 기능들을 쓰고 있을 때 그 기능을 멈추고 확대를 해야 되죠.
단축 기능을 쓰시면 내가 어떤 툴을 클릭하고 있든 확대 축소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번엔 화면을 이동해 볼게요. 스페이스바 꾹. 손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때 드래그를 해보시면 화면 이동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눌렀을 때 나오는 이 손 모양이 왼쪽 툴바에 있습니다. 핸드툴이라고 불러요. 핸드툴의 단축키가 스페이스바인 거죠? 확인되셨으면 마지막으로 컨트롤 0 눌러볼게요. 그럼 프로그램 사이즈에 딱 맞추어 보기입니다. 이렇게 확대 축소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번엔 문서를 저장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볼 거고, 첫 번째는 일러스트레이터 자체로 저장, 두 번째는 이미지로만 저장을 시켜 볼게요. 우선 메뉴바 파일 클릭, 세이브와 세이브 에즈 두 가지가 있죠? 저장하기와 다른 이름으로 저장입니다. 두 개 중에서는 제가 드린 원본 파일이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해볼게요. 단축키는 저장이 컨트롤 S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은 컨트롤 쉬프트 S입니다. 그럼 창이 하나 뜨실 텐데 컴퓨터 눌러주시고 바탕화면 혹은 다운 받으실 경로 클릭하신 다음 밑에 보시면 파일의 형식이 있죠? 이 형식에서 PDF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는 일러스트레이터로 두시고 OK, 저장. 창이 한 개 생겼죠? 버전을 클릭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는 포토샵과 다르게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즉, 상위 버전에서는 하위 버전을 열 수가 있지만 반대로 밑에 버전에서는 높은 거를 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만약 높은 버전을 이용해서 만들었던 친구를 낮은 버전에서 열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다운그레이드를 시키고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러스트 2020까지는 열 수 있다라는 뜻이라 체크를 하시고 OK. 화면 내리고 확인하시면 일러스트 파일 자체가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다시 메뉴바 파일 클릭, 익스포트 내보내기 클릭, 세 번째에 보시면 Save for Web, 웹용으로 저장이 있습니다. 오른쪽 옵션에 네임 밑에 보시면 파일의 형식이 있죠? JPG 클릭, 압축해 놓은 사진 이미지 가장 많이 쓰이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퀄리티가 있죠? 맥시멈으로 바꿔볼게요. 확인되셨으면 세이브를 눌러줍니다. 다시 한번 경로 확인하시고 저장을 눌러보세요. 그럼 두 가지의 차이점은 JPG 상태로 만들어주게 되면 캔버스는 저장이 되지 않고 열려있는 문서에 대해서만 사진 이미지로 JPG 상태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건 내가 사진만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일러스트의 원본 파일은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언제든 수정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오늘은 전반적인 인터페이스와 저장법, 여는 법 등등 확대 축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 강에서 만나요. 고생하셨습니다.